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강년, 2강년 사이에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3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산 조봉암과 21세기 한국 사회라는 주제하에 조봉암의 민주공화주의와 현대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하실 박명림 교수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협동연구학자로서 현 국가관리연구원 사료센터장,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 소장이시며 주요 저술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에 다수의 저술이 있습니다.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입니다. 저의 연륜이나 또 저의 공부의 수준으로 보아서 제가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있는지 좀 많이 두렵습니다. 송방용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늘 대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 부모의 부모 세대가 나라를 찾으려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고 몸을 다쳤고 가족들을 잃었고 재산을 바쳤습니다. 부모 세대는 전쟁과 가난과 독재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고향을 잃었고 가족이 흩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가난으로 죽어간 분들도 있고 아예 조국을 등진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일정한 경제 성장이 시작된 뒤에 태어났고 또 큰 가난이나 망국이나 생명을 잃는 그런 위협을 비교적 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살아가는 것은 앞서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약간의 경제 발전, 그 혜택에 대한 도덕적인 부채의식, 그리고 조금 더 평등하고 자유롭고 아까 회장님 말씀해 계셨지만 정의로운,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말씀드릴 저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사상의 핵심을 이번에 새로 공부해 보면서 복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복지, 이런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저희들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를 되찾고 또 지키고 발전시킨 그런 부모와 부모님 세대의 위협에 비하면 저희들이 할 일은 굉장히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사회의 수준을, 나라를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강단에서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희 교사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공부가 부족한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올해 이런 행사를 한번 가져보자 그러셨을 때 박 교수 생각에는 어떤 주제가 좋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서슴없이 이 세 가지 열쇠말을 떠올렸습니다. 조봉암과 21세기와 한국 사회, 20세기 식민과 분단, 독재의 시기를 산 죽산 선생의 정신과 사상이 21세기 한국과 세계에 던진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성장이냐 분배냐 또는 통일과 평화, 복지 이런 것들이 한 선구자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먼저 한 시대에 사자굴을 토해냈는지, 또 얼마나 조리정연하게, 또 얼마나 자기 생애를 걸고 실천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봉암의 핵심 사상을 민주공화주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실천은 움직이는 중용 또는 용감한 중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움직이는 중용이나 용감한 중도는 적절한 이런 절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죽산 선생의 사상과 실천이 보이시다시피 두 개의 극단을 동시에 지향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시중,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시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죽산 선생의 사상을 민주공화주의로 해석해 보는 것은, 그것은 죽산의 사상이 민주공화주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말일에 한국의 입헌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온 이래에 한국 사회를 움직였던 중심 사상이 그것을 실천을 했건 못했건 민주공화주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1세기 현재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사상과 노선이 민주공화주의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룬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과도화가 진행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재벌이 지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재벌이 만든 TV를 보고, 재벌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재벌이 소유하는 스포츠팀을 즐기면서 재벌이 지어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재벌이 지어준 건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재벌 회사에 들어가고, 재벌이 지은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죽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삶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에선 일단 재벌, 그것이 클수록, 큰 재벌 회사에 들어갈수록 가장 안정적인 삶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동체가 특별한 몇몇 과도한 기업들, 과도한 언론들, 과도한 병원들, 과도한 대학들, 금융들, 우리는 어느새 그 많던 은행도 크게 서너 개밖에 보이지 않고, 유통회사도 서너 개밖에 보이지 않고, 동네 서점들 다 망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상당한 정도로 우리 사회가 거의 모든 가치와 권력과 재화가 상층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삶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OECD 최대의 자영업 비율, 오늘 시간 때문에 자세한 통계를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자영업 통계의 비율을 보여주기인데, 이 삶은 굉장히 부박하고 fik진하고 힘이 겹습니다. 직업을 두 개를 가져도 어렵고 부부가 동시에 벌어도 어려운데, 자, 그러면 왜 우리 사회에서 민주공화주의가 필요한 것을, 현실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한 세 가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었던 진보개혁의 어떤 일정한 유산을 갖고 있고, 80년 이래에 진행된 20년 이상의 민주화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처음 추진했었던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 세계에 받아들여졌던 신자유주의 30년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거꾸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30년 된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력하고 20년 된 민주화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은 유산을 별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한 정도로 역진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유화와 시장화와 사사화, 양극화, 우리 삶에 상당한 정도의 철학에서 동물화라고 표현합니다. 동물화는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사회의 복지화, 평등화, 사회화, 공화화,
인간화는 상당 정도로 이렇게 다른 사회와 달리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소득 7,000불에서 10,000불 사이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 정책을 갖는 정부가 결합돼 가지고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2만 달러를 바라보고 2만 달러 넘은 적도 있는데 점점 더 시장화와 자유화, 사사화, 재벌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공화화와 복지화와 사회화, 그 귀결로서의 인간화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제 외국 학생 한 명이 자살을 하면서 난민 유서가 저로 하여금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게 만들었는데, 외고를 들어갈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상위 성적이었는데도 1등을 못해서 부모님이 좀 닥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성적을 받아놓고는 엄마 이제 됐어? 엄마 기분 좋아? 그 유서를 남겨놓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살을 했습니다. 여린이가, 외국 학생이.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것은 사람이 서로 사람을 목적적인 존재를 교화하는, 축산 선생이 표현을 빌리면 어떤 이념을 위해서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은 성적이라든가 또는 취직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삶의 방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그것을 목숨을 거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룬 학생이나 청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고, 똑같은 목숨이고 생명인데도 조금 뒤처지면, 이렇게 정말 재산이 좀 적으면, 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좀 재벌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치 사람이 부족한 것처럼, 이런, 어쩌다가 저희 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저희 세대가, 저는 386 세대가 민주화의 업적보다는 이런 반인간화에 의한 이 역사 후퇴에 대해서 아마 언젠가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은 저희 386을 굉장히 엄하게 응징할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화화나 복지와 평등화, 사회와 인간을 생각하면 해방 후에 그 중심에 저는 축산 조봉암 선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아마 한 사회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 국민주권, 인민주권과 자기결정의 원칙이 발현되는 그러한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와 결합된 참여민주주의죠. 그리고 누구나 권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얼굴이 좀 못생겼거나 누구나 똑같게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민주적인 법치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형편과 견제, 균형이 유지되는 권력 분할, 그리고 아마 끝으로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이 생명의 가치가,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회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형평, 이런 대략 5가지 정도를 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5가지를 건국헌법을 만들 때부터, 또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리고 진보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을 만들 때 이 5가지를 항상 반영시키려고 했던 정치인이 축산 선생이 아니겠습니다. 사회주의는 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오늘날 이제 더 이상 대안으로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만능주의나 재벌 만능주의가 대답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 OECD 최고의 자살률, OECD 최고의 양극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보여주습니다. 뒤에서 그건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서 정말 이것이 경강부회는 아닌가, 한 사람이 부당한 권력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과대 칭송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걸 한번 21세기 한국 사회를 어떻게 민주공화주의 관점에서 축산 조봉암 사상을 살펴볼까 하는 것으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근대 국가의 수립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500년 동안, 또 고려나 삼국시대까지 더 올라가면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거의 20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한 아주 희귀한 여기는 종족입니다. 이걸 역사에서는 역사적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중화체제 아래에서 중국보다 훨씬 컸었던 몽골이라든가 여진이나 거란도 다 흡수당했는데 이 조선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35년 동안 국가를 이뤘을 때 국가를 수립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가,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문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라든가 민족주의를 수입한 사람들은 국권 회복의 수단으로서 이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념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축산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독립을 이뤘을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억눌렀던 제국주의가 물러갔을 때 축산은 서슴없이 이념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국가 건설이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 건설에 참여, 이거는 정치학 용어로는 참여주의와 참여 거부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bsenteeism, presenteeism 이렇게 부르는데요. 참여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산한테는 이념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념은 국가를 선택한 이후에도 국민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망국을 경험한 민족으로서 그것은 이념 문제를 갖고 정치인들이 먼저 싸우는 것은 국가 수립이라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정치인들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그건 이념을 빨리 버리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이태리 톨리아티라는 공산당수는 이념을 지속해가지고는 이태리가 분단될 것 같아서 공산주의도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해서 강경파들은 상당한 공격을 받지만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시스트도 포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살레르노의 대선언이라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파시스트를 포용하지 않으면 이태리는 분단된다. 물론 그 뒤로 건국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차례로 파시스트를 처벌을 했지요. 그런데 건국하기 이전부터 공산 이념을 고수하고 파시스트는 처벌해야 된다 했으면 아마 파시스트들은 다시 정당을 결정해서 이태리를 쪼개놨을 겁니다. 톨리아티 노선은 정확했다는 것이 오늘날 좌우 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한테는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공산당 경력 때문에 그군은 수용할 리가 없고 또 이념을 버렸기 때문에 급진 공산주의자들은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축산은 이것을 편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8개월 가까운 정치 후퇴를 거쳐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건국단체들이 족출했지만 거기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년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연구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될 시점에 성명을 발표해서 정부를 수립하는 비공산 정부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때는 이미 북한은 사실상 거의 정부를 수립해놓은 상태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미국이나 민족주의자들의 판단이었고 그거는 축산수 선생도 동일했습니다. 이 성명이 주목할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민주주의 원칙하의 자유국가 건설, 1계급과 1정당의 독재와 전제 반대, 공산당과 민주위원 독점이 아닌 자유의사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공산정권 수립 반대, 연합국가 협력화대 친소 반미를 반대하고 노동계급 독재나 자본계급 독재 모두를 반대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것이 반자 반사 이런 3인주의 노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간과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 노선이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소련의 이익과 정책에 복무하는 그러한 공산주의 정부의 수립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축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과정을 통해서 소련이 얼마나 깊숙하게 강력하게 제3세계 독립운동과 국가행성설에게 들어와 있는 것인지 오늘날 연구가 다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지만 스탈린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이 아니라 소련 대국주의 노선이었던 것이 이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련 국익의 팽창 노선이었기 때문에 축산 조봉암 이 당시 노선은 상당히 빠른 조숙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축산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 당시에 좌극단주의의 대결 속에서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이 암살되었는데 아마도 여운형의 암살에 비춰보면 그 당시에 베닝호프나 랭던이나 이런 여러 비밀 문서를 보면 조봉암이 여운형처럼 또 나섰을 경우에는 그도 희생되지 않았을까. 여운형의 희생을 보면 조봉암이 나서지 않은 것을 저는 조금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영향력이 클수록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한 고뇌가 있었지만 조봉암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이 참여를 조봉암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947년 11월까지도 백범 김구 선생도 이 정부는 단독 정부가 아니라 피두루마기를 휘두른 통일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한 통일정부라 그러다가 그 시점부터 이제 남한의 단독 국가 수립이 확정되면서 헤게모니가 급격하게 이승만으로 기울면서 남북협상을 구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협상은 김구의 민족주의 의지와 이승만의 패배, 이상과 현실이 동시에 결합돼서 추구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문건적으로 전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봉암의 대한민국 건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김구도 참여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곤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승만과 한민당과 같은 보수우파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김구와 조봉암 이러한 진보적인 민족주의 세력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내부의 사회경제 개혁이나 민주주의나 평화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봉암의 참여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재헌의원으로서 건국의 기초를 놓는 것이고 재헌의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기초위원 역할이었고 헌법기초위원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토지개혁을 주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도 간과할 수 없는 조봉암의 혁혁한 공로였습니다. 재헌의원으로서 조봉암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헌법 지식으로 헌정체제를 틀짓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6인의 건국의 교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조소암, 유진호, 신익희, 조봉암, 김성수 이 6사람이 만든 헌법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헌법 이론이 뛰어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소암, 유진호, 조봉암입니다.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승만, 신익희, 김성수. 이 시점에서는 이 헌법이 이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는 이 조봉암 헌법이론도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헌법 기초론으로서 조금 다른 주장을 합니다.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토지개혁 이론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새 나라의 인민들의 먹고 사는 기초를 닦는 문제입니다. 생활, 복지 문제의 기초를 닦는 것인데 조봉암은 여기에 주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조항들은 조봉암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조소왕 삼균주의 즉 임시정부의 경제정치 핵심이고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었고 한독당의 강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은 사실상 식민지 시대부터 임시정부와 조소왕의 노선에 대해서 서로 굉장한 격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건국에서 조소왕과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이어진 겁니까? 조봉암을 통해서 이러한 선진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헌법이만 대부분 다 국유였고 무역 이런 거 전부 국유였었습니다. 오늘날 저희 시장경제 헌법과는 달리. 그래서 조봉암의 이 당시에 헌법에 대한 그 핵심적인 주장을 보면 인민의 자유, 민족 통일, 조국의 독립, 민주주의의 철저한 수행을 위한 대헌장이 되어야 되고
플러스 1인 독재와 계급 독재를 다 극복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봉암이 그러면 헌법을 만들 때 주장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요소는 무엇이느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상권 분립, 대통령 권한 약화, 사법부 독립, 주권 재민, 인권 보장, 사상의 자유.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대 헌정주의의 양대 원리인 권력 분리가 시민권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헌법과 민주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1948년 시점에서. 그러면 헌법 기초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한 조봉암이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1948년의 조봉암의 주장이 이것이 조봉암의 주장에만 빼면 지금 2010년 어느 정당의 강령이라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금 과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죽산 조봉암이 죽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좀 선견성의 의미도, 선견성의 그 이유도 컸을 겁니다. 먼저 늘 그 역사에 선두주자의 벌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역사학에 뭐 앞서간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데 그 최고의 벌금은 뭐냐? 생명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무리에 맞춰가거나 뒤서서 가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데, 선두주자들은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선진적인 사상을 얘기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 비기스트 페널티는 뭐, 생명을 내야 돼. 이거 영국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단대로 가거나 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걸 한번 이제 토지개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IMF, IBRD에서 21세기를 시작하면서 방대한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왜 한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좀 이상하다.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무슨 이제 큰 회의가 있어 다녀왔는데요. 20세기 한국의 발전 모델을,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 모델이 세계화가 가능하냐, 이런 거 현실에서 여러 나라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참여했다가 왔는데요. IMF, IBRD 사람들 여럿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가? 민주화 이후에도 DJ 노무현 정부에도 OECD 평균 3등, 4등의 성장률을 했는데, 조중동의 공격과는 달리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OECD에서 이게 왜 그러냐? 이게 21세기 초에 OECD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 이게 1950, 60년대의 평등주의와 관련이 있구나. 특히 교육과 토지의 평등이, 이것이 국가로 하여금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주고 지주의 산업화 반대를 해체시키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누구나 어디나 해외 출장을 보내도 다 60, 70년대 다 일을 해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영어 컴퓨터 많이 가르쳐도 바로 출장 못 가요. 60, 70년대는 대학 나오면 바로 그냥 어디든 출장을 다녀요. 훨씬 교육이 좋은 거였어요. 지금보다. 그때 교육이 정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보다. 어쨌든 IBRD하고 IMF에서 그걸 보니까 평등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지속적으로 오래 성장하더라.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네 마리 영들이 평등성이, 두 개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두 대를 누가 놓았느냐? 토지개혁이 놓았는데, 토지개혁은 이승만, 조봉암, 이승만 합작이었죠. 조봉암의 진보 사상을 알면서도 불러들인 이승만도 이 점에서 토지개혁에 있어서는 평가받을 만하고, 뭡니까? 이승만은 그런 점에서는 무서운 마키아벨리안이에요. 지주와 좌익을 제압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토지개혁 사상을 갖고 있었던 조봉암을 활용했으면서 그의 잔재력을 알고 그가 자기 권력에 도전할 때는 무자백에 처형하는 상당히 무서운 마키아벨리안이에요. 현실 정치 관점에서 보면. 원래 토지개혁 조항 이런 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는 데서 보다시피 헌법 이런 데 잘 넣지 않습니다. 그걸 넣으면 그걸 실현하려고 하다가 종종 정부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를 토지개혁 조항을 넣었으면서도 실천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헌법민주주의 틀에서 사회경제개혁을 성공시킨 아주 드문 사례로 헌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외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조봉암은
농림부 장관을 처음엔 거절하다가 임명이 된 다음에는 농림차관 강정택, 농지국장 강진국, 이제 트로이카가 농지개혁을 이루어가고 그 밑에 과장들 윤택중, 백이철, 안창수, 이게 다 조봉암 씨가 이게 틀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토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토지 정책은 조봉암이 놓은 거예요. 박정희의 산업화 정치 시작되기 전까지의 우리나라의 토지 문제 기초를 이 사람들, 이 6명 플러스 이순택까지 해서 이 6명을 데리고 조봉암이 놓은 거예요. 그 중요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조봉암의 중요한 주장이, 자, 토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주가 국가를 장악해서 국가가 발전하기도 어렵고 농민들이 살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는 토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넘어가서 급준화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토지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농민들도 지지를 창출해내는 공산주의와 농민들을 절연시킨 것은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조봉암이에요. 토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재산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체제에 대해서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가 추진했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보고서들이나 농민들의 여러 가지 대담이나 이런 거 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논쟁할 때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참 말을 잘하세요. 연설을 잘해요. 조봉암이 보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핵심을 정확히 짚는데, 소작인들은 땅을 거저준다고 해도 세금을 안 받겠다고 해도 좋아할 거다. 한민당 너네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38 이렇게 상한율을 하면 지금의 소작농지 비율보다 더 높은데 누가 그걸 토지개혁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냥 소작을 하지. 근데 얼마나 한민당 노선이 욕심에 찬 것인가를 이렇게 폭로하고, 동시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봤자 더 높아요. 북한의 그 당시 현물세 27%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볼셰비키 혁명 때부터 북한 토지개혁 때 경작권을 주지 소유권을 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진보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북한은 농민들한테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밭대기 주기, 단 한 번도 경작권을 준 적이 없어요. 아니, 소유권을. 경작권만 줬어요. 그거를 토지는 밭가려는 농민이라고 남노당 주장을 갖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소유권을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거를 축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하면 두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주계급도 넘어설 수 있지만 농민의 지지도 확보하고 사회주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 근데 소작제도의 핵심을 알고 있어요. 저는 비정규직의 문제나 재벌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월급을 80만 원을 받고 월급을 200만 원 받고 또는 월급을 600만 원 받는 차이는 어쩌면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비정규직들이 느끼는 서름과 불안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 이런 문제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큰 인간적인 차별이고 모멸입니다. 조봉암은 소작제도의 핵심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소작제도는 누천년 내려오는 제도를 고치자는 건데, 이 제도가 봉건적인 경제 조직을 고치는 거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대적인 자본주의 제도를 발전시키는 노력이지만 동시에 봉건적인 사회 조직을 때려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봉건적인 사회 조직. 소작 제도를 근거로 해서 그 수많은 반상의 차별, 소작인들의 인간적인 멸시와 억압, 소작농의 자식들은 지주의 자식과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인 차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조봉암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봉건적인 사회 조직을 필요하죠. 사람을 똑같이 하게 만들자. 용어 선택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요. 정치인들 연설을 볼 때는. 또 죽산 선생님은 이 당시 연설을 직접 써요. 봉건적인 사회 조직을 혁파하자는, 철폐하자는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문제이고 우리들의 영혼에 관련된 관계된 문제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봉암의 정치 사상이 진보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떨어져서 설명하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진보 정당을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건국 이래 첫 번째 진보 정당이 진보당입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에서 반공을 국가 이념으로 국가 정체성 수집된 나라에서 진보 정당의 깃발을 첫 번째 꽂았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보당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조봉암은 연합 정치를 더욱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를. 누가 진보당 만들고 민주당이 안 받아들여서요. 민주당이 끝까지 조병욱 씨부터 해서 쭉 장면 민주당 정부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 정부의 한계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집권을 해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협의한 정치적인 폭을 갖고 자 최초의 진보 정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봉암은 이 두 가지를 늘 결합을 하려고 이 정치 노선에서는 그래서 21세기 한국 사회라는 제목을 조 회장님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의드렸던 것인데요.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 의회 정치와 대중 정치, 대의와 참여 그리고 뒤에 나오다시피 저도 이건 요번에 공부하면서 좀 배웠는데요. 분배냐 복지냐를 뛰어넘은 장관이에요. 생산이 있는 분배를 얘기해요. 생산이 있는 분배.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동아시아 정치들 중에 복지를 얘기해요. 일본, 중국, 대만 누구도 조봉암처럼 복지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1950년대에. 더욱 놀라운 건 남한 복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경제, 한반도 복지경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처음 나온 게 노무현 정부인데 이때 한반도 복지사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한반도 복지. 남한의 시장경제와 북한의 계획경제를 종합하고 넘어서는 한반도 복지가 목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지로 가려면은 현장하면 안 된다. 평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통일의 반대 개념으로 평화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지만 생명도 유지되고 형평경제도 복지를 목표가 복지 통일이 아니고 통일을 걸어서 때려잡는 거죠.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유당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굽니까? 조봉암이에요. 조봉암이 첫 번째 만들려고 했던 정당 이름이 자유당. 뺏긴 거지 이제 저쪽에서 자유당.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자유당을 만들려고 하면서도 농가회의를 결정도 추진하고 또 전국적 농민조직도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노동조직쯤 되겠죠. 그때 농민사회니까 한국 농민이 자기 또 회장에 취임을 해요. 근데 여전히 이념을 버렸지만 대중과 복지를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51년에 지지자들과 함께 만든 정당의 이름이 자유사회당, 자유 플러스 사회. 이거는 뒤에 말씀을 드려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보당 하시던 어른들 인터뷰에 보면 전에는 조직결성이 귀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정당 조직이건 대중 조직이건 그래서 조직 없는 대중은 무력하고 대중 없는 조직은 무의미하다는 걸 이제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 의회 정치와 대중 정치, 대의와 참여, 조직과 대중 이 두 가지 사이에 상호 팽팽한 보완과 긴장이 이것이 조봉암 정치의 핵심이고 그것이 갖는 위력 때문에 50년대 대중동원이 대통령을 빼고는 최고예요. 그것도 진보 정치인이. 그것이 갖는 위협 때문에 의회도 위협하죠. 선거도 이게 뛰어나지. 조직도 한번 했다라면 이게 뭐 공개 조직뿐만 아니라 비밀 조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선두주제의 벌금. 앞서가더라도 0.5분 앞서가면 많이 앞서가면 벌금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결론은 그 벌금이 남긴 영혼과 유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이죠. 그 긍정적인 그 벌금이 그 생명을 치르면서도 역사에 치른 그 벌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그래서
건국 참여, 의회 참여, 진보당 결성 이걸 보면 일관된 참여주의를 볼 수 있어요. 사회를 개혁하려면 제도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제도 속에서 대중을 끌어안으면서 이런 조봉암의 민주주의 핵심이 의회주의와 대중주의의 결합이에요. 의회주의와 대중주의. 의회주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에서는 제도와 국가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주의도 실질적인 민주주의까지 얘기해요. 경제와 사회, 생활 수준의 민주주의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네, 말씀을. 눈을 부패한 낡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볼셰비즘을 다 같이 지향할 수 있고 또 지향하게 될 사회적 민주주의만이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따라오는 자유, 진보, 행복. 그러니까 정당의 강령 중에 동아시아 정당 강령 중에 행복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또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이 정당의 강령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분은 되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혼법이라는 데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삶의 질도 들어가 있어요. 웰빙도 들어가 있고 보험비행. 우리나라의 웰빙이 거꾸로 잘못 소개되어 있지만요. 근데 정당의 강령에 행복을 집어넣는다는 건 이건 무지하게 이거는 선진적인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진보를 말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혁신을 말하고 너희들이 자유를 말하고 공화주의를 말하고 국가를 얘기하고 뭐든지 좋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각인 모든 인간들의 행복에 있어야 된다. 그걸 깨달으냐는 거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해야 된다. 항상 행복이 따라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이런 쪽은 약간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여 분 조금 못 남아서요.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조봉암의 연합정치, 조직과 대중, 의회와 참여를 결합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1950년대 한국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 정치인이 있었어요. 저는 국회 도서관에 가면 이 정치인이 무엇을 대출해서 읽었나를 열심히 살펴봐요. 대출 장부를 보고 그러는데 옛날에 인사동하고 뭐 종로 서대문에 옛날 책방에 가면 누가 옛날 책을 많이 사갔나를 또 뒤져요. 여기 와 계시지만 그러면 저희 뭐 외국은 브루스 커밍스라는 분이 막 좋은 책 많이 훑어가고 국내에서 뭐 책방 주인한테 제가 저 어린 나이부터 이제 옛날 책을 막 공부하려고 많이 모았는데요. 남재희 선생님이 또 이 책을 훑어와요. 독서 광이셔가지고 그분들이 대정부 질문하는 거나 그분들이 쓰는 신문 논술은 그래서 벽이 다른 거예요. DJ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생전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하고요. 뭐 독서 목록 보여주는 깨알같이 자기 읽은 책들 옛날에. 또 한 사람이 축산이 축산.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는. 자, 어떻게 그러면 복지국가나 자유나 이런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축산은 민주당하고 연합,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요. 자유당 독재가 워낙 막강하니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아요. 한국에서 언론 지형이나 정당이나 기업이나 담론이나 대학이나 지식인들 이 지형을 잘 보면 한국의 자유주의 정당들과 진보 정당들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게 한국의 보수 정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자,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 복지국가를 잘 만들고 있는 나라들은 요즘 뭐 정농연합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지만 자유삼인연합이라고 부르는 리버럴 소셜 얼라이언스 또는 리버럴 레이버 얼라이언스, 자유노동연합, 이거는 이제 자사연합이나 자노연합 뭐 이렇게 학문에서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조봉암, 장면, 김도연, 김준현, 정일영, 이철성 이 6사람이 조봉암과의 합당을 가장 강력히 반대한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 민주당과 조봉암의 연대가 이루어졌다면 1950년대에 우리는 유럽 복지국가에서 꽤 빠른 자유3인연합, 자유노동연합이 됐을 겁니다. 진보당 창당은 없었을 것이고 자유당도 일찍 끝날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4.19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학생이나 조봉암 세력에 지지가 있었을 테니까. 아주 협의한 보수정당만이 이제 4.19를 성공시켰던 것인데 이걸 뭐 몇 가지 반대하는데 특히 가장 완강히 반대하는 게 조병하고 장면이죠. 가장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하는 양반이 김성수.
토지개혁 받아들일 때문에 김성수는 포기했어요. 이 조봉암 받아들일. 김성수, 신익희, 장택상, 서상일. 이 김성수는 일찍 깨어서 뭐 다이쇼 대마크라시 다 유학 보내는 분 아니에요? 장덕순이 누구니 송진우. 장택상, 서상일은 다 이 삼인주의를 경험한 분이에요. 사상적으로 공부를 했고. 자, 자유민주와 민주대동. 그러니까 조봉암이 추구했던 최소 강령주의로서의 민주주의와 복지, 조봉암이나 장면이 추구해서 최대 강령주의로서의 자유반공주의. 결국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최소 강령주의가 훨씬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한민당, 민국당,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자유주의 정당은 토지개혁 때는 조봉암을 빨갱이라 그랬고 한민당원들이 막 조봉암 집에 화염병 던지고 그래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때도 끝까지 반대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대 대통령 선거 때도 뭐 이승만보다는 공산주의자라고 또 비판하고 다니는 것은 조봉암이었으니까 민주당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을 유린해서라도 조봉암 당선되면 안 된다고 이제 조병옥 씨가 그러곤 하는데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거를 얘기해 줍니다. 한민당과 자유당, 이승만 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2대 세력이에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반공투쟁을. 그런데 자, 국가를 만들었고 전쟁에서 공산 침략을 저지했어요. 그럼 공산당보다 조금 더 우월한 뭔가를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건 반공주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 조봉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유, 민주, 복지 이런 거를. 이승만보다 더 완강하게 민주당에 못 들어오겠어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한테 조봉암이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보수 세력한테는 기본적인 사회경제 개혁 노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와 노동계층의 연대 없이 의회를 통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수립한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자유주의자들만으로는. 이것은 민주당이 1950년대에 상당히 커다란 패착을 둔 거예요. 커다란 패착을. 4.19를 독점한 것 이전에 조봉암과 연대를 거부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범위를 아주 좁혀놓은 그러한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려볼 내용이 아까 복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진보당을 결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노동계급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 없는 자유주의, 노동 없는 삼인주의가 이게 이 공화국은 노동 없는 자유주의로 붕괴되는데 노동 없는 삼인주의는 가능했겠느냐는 걸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진보당이 진정한 사회적 복지국가의 실현, 저는 진보당의 핵심이 균등경제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균등경제나 평화나 통일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 귀결돼요. 진정한 사회적 복지국가의 실현. 진보당의 강령의 핵심은 복지국가예요. 조봉암 노선의 핵심은 토지개혁 때까지는 균등이었어요. 균등경제, 형평. 그 전에 물론 국권회복이었지만 대통령에 출마하고 진보당을 만들 때는 복지국가이고, 그런 점에서는 21세기 사상을 미리 땡긴 거예요. 복지국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니, 이걸 한번 쭉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문제를 사랑하는 이 나라의 가장 진보적인 사회적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문제, 이게 첫 번째 한국 문제라는 거예요. 진보적 사회적 민주국가 건설, 양단대 우리 국토를 통일하는 문제, 우리 민족 전체가 자유, 평등,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다운 민주적 복지사를 건설하는 문제. 자, 여기서 이 앞에 두 가지는 경로라는 거예요. 경로, 패스웨이, 트래젝토리. 뭐가? 사회적 민주국가, 평화통일, 이 두 가지를 거쳐서 우리 민족 전체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 전체가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다운 민족 복지사를 건설하자. 복지사회. 그 핵심은 자유, 평등, 행복. 이 부분을 읽는데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노선을 여전히 북유럽이라든가 서유럽에서는 벼르고 있는데 50년대에 이미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플랫폼이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진보적인 사상과 노선으로부터 바로 21세기 한국 사회의 창발적이고 혁신적이고 건설적인 창조적인 대안 모색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 반복하겠는데요. 권력, 의회 뭐 장악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민주국가에서. 아까 분배와 생산의 이분법을 극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 지금 용어가 다 나오고 있어요. 박정희 때 용어가. 조망하고 진보당 강령에 압축 근대화 이런 게 미리 나와. 산업혁명 이런 게 볼까요? 정권 장악 후 자유자본주의를 지향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적 민주주의 방식이 박정희 방식이에요. 계획경제. 후진한국이 박정희 용어예요. 후진한국. 계속 박정희 후진한국. 경제건설과 산업혁명을 시급히 수행할 것. 경제건설과 산업혁명.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사회적 부의 생산 없이는 민주적 자유의 창다운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게 저희 386이 여기에 잘못됐던 거예요. 얼마나 부정했습니까 이때. 사회적 부의 생산 없이는 민주적 자유의 창다운 실현은 불가능하다.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서의 생산, 자유의 시장 조건으로의 시장을 부정하지 않겠다. 생산해야 된다. 생산하고 번영하고 번성해라.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복지의 전제가 된다. 어떻게? 그리고 고르게 나누자. 그러니까 송방영 선생님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이게 송방영 선생님이 윤길수 선생님 때 말씀하셔서 이게 다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산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보면 사회적 부의 생산 없이는 민주적 자유의 창다운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급속한 템포로 대대적인 경제 건설을 추진하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아마르트야 센의 핵심이 자유의 전제가 발전이다. 이게 자유의 조건으로서 발전. 유명한 테즈인데요. 요즘에 이제 거의 그분은 철학을 말씀하고 다니는데요. 자, 그 뒤에 신속하게 시급히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을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박정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후진 제국은 선진 제국이 과거 수세기간에 걸어온 노정을 극히 압축된 단기간 내에 주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압축발전 얘기입니다. 이거 다 박정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공화국 때 수립된 경제발전 계획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박정희 시기에 보면 진보당 강령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거 박정희 때 거기 5.16 주체들끼리 나눈 비밀 문건을 보니까요. 미국 가서 우리는 후진사회인데 선진제국 수세기 동안에 걸어온 거 압축 단기간에 하자. 우리는 압축혁명을 해야 된다. 계속 그러고 여기 후진제국은 선진제국의 과거 수세기간에 걸쳐온 노정을 극히 압축된 단기간에 주파하자. 압축혁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압축. 근대화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악 무자비한 볼세비즘 방식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방만 무계획하고 문란 무질서한 자유방임주의 또한 극복된다.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폭력혁명 반대와 자유방임주의 고비고 헌법회의 유진호 선생이 건국헌법을 해설하는데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당 강령은 건국헌법에서 한치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한치도 벗어난 게 좌파 정당도 아니고 빨갱이 정당도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헌법에 가장 충실한 정당이 있어요. 강령을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건국헌법에. 건국헌법보다 오히려 국유화 조항 같은 건 어때요? 진보당은 경제 발전에는 조금 낮춰요. 오히려 건국헌법 다 국유화예요. 그냥 중요한 산업이라는 무역, 금융 다 국유화예요.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이런 거. 그럼 어떻게 이게 볼세비키 정당이고 친북 정당이고 좌파 정당일 수 있습니까? 요거 교통, 최신, 운수, 은행, 주요 제산업부문과 거대 기업의 국유화 요거는 건국헌법을 보다 옮겨놓은 거예요. 거의.
그 다음 논란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논란. 복지의 내용을 보실까요? 한번. 지금 이제 진보진영에서 민주복지국가를 내놓고 있어요. 저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조금 아이디어도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는. 자, 우리 지금 87년 헌법에 들어있는 거, 이게 조봉합 진보당에 보면 관민합동에 계획적 민주를 관민합동의 국가적 계획기관으로 국민경제계획위원회를 만들자래요. 이거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국민경제계획위원회 벌써 만들자래요. 그때 어떻게 이게 빨갱이 정당입니까? 어떻게 좌익이고. 더 놀라운 거, 박정희가 하려고 해다 제도만 만들어 조금밖에 못하는 거, 이승만한테 꿈도 못 꾼 거. 예산은 국방 치안 예산을 3할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요. 예산은 노동, 의료, 교육, 국민연금, 농업, 보험과 같은 사회정책 이런 걸 최초로 쓴 정당이에요. 오늘날 많이 쓰고 있는 거죠. 21세기에. 그 다음에 국민의료제도, 국민연금제도, 교육의 국가보장, 농촌근대화, 생산협동조합, 농촌협동조합. 자, 농촌근대화, 생산협동조합, 농촌협동조합, 국민연금, 교육의 국가보장, 국민의료. 이거 언제 때부터 많이 들으신 거예요? 박정희 때부터 수시로 들었지요. 처음 나오는 게 진보당이에요. 진보. 국민연금, 국민의료, 생산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시간 관계상 북한 문제는 생략을 하고요. 북한이 얼마나 이 조봉암과 같은 사회적 복지국가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스스로 주체로 가면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는 걸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이 강토에다가 민주적 평화적으로 사회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지는 않는다.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우리 강토 전체에 대한 한반도를 늘 품었던 강령, 정강정책,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 방식이 아니면서 민주적인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서 사회적 복지국가, 오늘날 진보세력이 내놓는 복지공동체, 한반도 복지공동체 사상이 이미 여기에 들어있고, 동시에 각주에 달았던 공화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달성해 나가고 이타 세력을 통합해 나간다는 통일사상, 이게 칸트에서 들어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한반도에서는 저희는 그걸 민주평화 사상이라고 하는데 조봉암 진보당에서 가장 먼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50년대 조봉암의 사상이 권력 분립이나 민주주의라든가 참여와 대의, 계획과 시장의 결합, 사회적 시장경제 균등, 전 한반도 차원의 복지사회, 평화통일, 7가지 핵심 사상이 60년대부터 한국의 좌파와 우파에, 놀랍게도 우파한테도 상당한 정도의 사상적 자행분이 되고 있습니다. 압축 산업화 문제부터 포함해가지고 생산과 분배를 결합하는 문제부터 계획경제 문제부터 동시에 함석권, 박현채, 김대중, 김용섭, 초기 박정희의 내포적 공화파, 박정희 용어입니다. 내포적 공화파, 내포적 이런 것. 그러니까 좌우 양날개로 60년대 좌우 양날개로 조봉암과 진보당 사상이 수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움직이는 중형 용감한 중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좌우를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쉬운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분단 국가에서 독재 국가에서. 그런데 둘을 기회주의적으로 절충하는 것도 좀 쉬운 거였어요. 그런 정치인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둘을 동시에 지향하고 통합해 놔가지고 50년대 이미 60년대부터 흘러내리는 새로운 이런 사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단초를, 벌금을, 역사적인 영혼의 벌금을 미리 치르는 이런 선견성, 탁견성은 저희가 아직 복지사회도 만들지 못하고, 특히 전 한반도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가 정치적으로 추진했었던 자유3인연합이나 자유노동연합 무엇이 됐든지 간에, 또는 의회와 대중 그거의 결합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아마도 신자유주의 하에서 갈고 들고 방황하는 한국의 어떤 미래와 관련해서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세기에 새롭게 공부를 해보면서 조봉암이 얼마나 현실적으로도 의미 있는가를 과장하지 않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 역사의 이런 선견, 탁견의 벌금을 영원히 치른 벌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아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초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진보당과 법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과 배상을 하는, 이거는 국가에 저희가 요구해야 될 정당한 세 가지 기초과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는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이런 선견적인 정신이나 영혼을 계승하는 문제를 교육하고 발행하는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실천하고 확산하는 문제가 있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문제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초과제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초적인 과제, 의무, 그리고 저희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수행해야 할 또 과제 세 가지가 결합되면 21세기는 조봉암의 복권이나 회복은 물론 그걸 넘어서서 저희가 정말 좀 인간적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 한반도적인 복지 공동체를 만드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저희 두서없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